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 작가 이상. 오늘은 그가 쓴 작품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레전드 대표작 날개를 들고 왔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수능에서도 짤막짤막하게 겁나도록 나오지만서도 학자들도 교수들도 넘날이 어렵다고 혀를 내두르는 전설의 작품이죠. 하지만 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도서관에 짱 박혀서 100년 분량의 논문과 책들을 싸그리 싹싹 읽어왔답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재미있게 느낌있게 스토리부터 해설까지 완전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세상에 전례 없던 역대급 내용이라 자부하고 있으니 너진 떡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카카카 컴온.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오늘은 얼마나 잤을까? 내 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시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눈은 떠졌지만 딱 적당한 온도, 적당히 포근한 이불 속 계속 누워있고만 싶다. 이불 밖은 위험해. 방에는 아내가 사다 준 컵라면과 인스턴트 음식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바깥에 나가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다. 굳이 나갈 이유를 모르겠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따질 생각도 안 드는 아니라고 게으른 지금이 너무 좋은걸. 아내가 외출한 모양이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이렇게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꼭 외출을 한다. 얇은 벽 너머 아내의 방에는 아침이면 조금이나마 햇빛이 들어온다. 아내가 외출한 이 시간이 내가 햇빛을 보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만이 없다. 아내 방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평행광선을 굴절시켜 불장난을 하고 논다. 이 잠깐의 장난질이 나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다. 나는 이내 아내의 화장대 앞에 가서 거울을 들여보았다가 아내의 향수 냄새를 맡기도 한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에 무언가 야릇한 기분이 든다. 그러던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벌써 해가 저물어 간다.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해.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윽고 아내가 들어왔는데 꽤 소란스럽다. 손님이 왔나 보다. 이렇게 손님이 오는 날이면 나는 12시가 지날 때까지 내 방에서 가만히 숨죽여 있어야 한다. 아내에게 손님이 있을 때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사색을 즐긴다. 축축한 이불 속에서 내 마음대로 시도 짓고 발명도 하고 논문도 수십 편은 쓴다. 물론 머리석으로. 하지만 이내 수많은 논문과 발명들은 비누처럼 흐느흐느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 12시가 지나자 아내는 내 방으로 와서 나에게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넨다. 나는 당장 기분은 좋았지만 그 돈을 뭐해? 어떻게 쓸지 몰라 고민했다. 그렇게 쌓인 황색 지폐가 수두룩하다. 아내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내는 왜 나에게 돈을 주는 건지 내 좁은 시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내는 하루 종일 방에 있게 해서 미안하다며 내게 싱긋 웃어 보이곤 머리맡에 돈을 놓고 나간다. 아내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아름답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어느새 내 머리맡에 쌓인 지폐는 수두룩했다. 나는 아내가 돈을 놓고 가는 순간이 좋을 뿐 그 종이 조각이 나에게는 참 허무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그렇게 쌓인 5만원짜리 지폐를 모아 변기통에 넣어 흘려보냈다. 나는 아내가 혼낼 줄 알았으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나에게 돈을 넣고 갔다. 돈이 또 쌓인다. 손님들은 왜 아내에게 돈을 주는가? 아내는 왜 나에게 돈을 주는가? 이건 어쩌면 하나의 쾌감이 아닐까? 그건 어떤 쾌감인가? 나는 며칠 동안이고 쾌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나 이불 속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직접 체험해봐야만 했다. 나는 쌓아두었던 돈을 챙겨 아내의 밤 외출을 틈타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는 너무나 낯설었다. 사람들은 떼지어 몰려다니고 시끄러운 음악과 측객들의 소란함은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내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지만 좀처럼 나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피곤하다. 어지럽다. 나는 결국 돈을 못 쓰고 금방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이다. 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방에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여니 아내의 얼굴과 그 등 뒤에 낯선 남자의 얼굴 비스무리한 게 보이는데 나는 벼랑간 아무튼 눈이 너무 부셔서 머뭇머뭇했다. 아내의 눈초리를 못 본 게 아니지만 모르는 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튼 아내의 방을 지나가야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거다. 나는 못 본 듯 지나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얼른 침대에 누워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벽 너머에는 평소와 달리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니 뭔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대화가 들리지 않으니 초조해졌다. 불안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옆방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다. 잠시 후 밖에서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고 얇은 입술은 바르르 떨린다. 화가 난 것 같다. 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아내의 분노를 기다리며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말없이 돌아갈 뿐이었다. 나는 외출을 후회했다. 이불 속에서 아내에게 사죄했다. 그건 오해라고. 나는 밤 12시가 지나지 않았는지 정말 몰랐다. 나는 너무 피곤했다. 오랜만에 너무 걸은 게 잘못이다. 나는 좀 눕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불행히도 12시 전이었던 거지. 나는 1시간 동안 그렇게 초조하게 굴다가 결국 이불을 획 젖혀버리고 아내 방으로 비틀비틀 달려갔다. 나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없었다. 바지 포켓 속에서 지폐다발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고는 쓰러졌다. 햇빛에 눈이 부셔 잠에서 깼다. 잠깐, 햇빛? 나는 이 집에 살면서 처음으로 아내의 방에서 잠을 잔 것이다. 그 순간 짜릿한 쾌감이 올라온다. 돈다발을 아내에게 주었을 때의 그 쾌감이. 나는 이제 손님들이 왜 아내에게 돈을 주는지, 아내가 왜 나에게 돈을 주는지 알 것만 같았다. 이 재미를 지금껏 나만 몰랐다니,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니 얼마나 바보 같았나. 나는 자꾸만 절로 웃음이 나고 콧노래가 나왔다. 나는 다음날 아내가 챙겨준 모이를 먹고 또다시 외출을 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12시가 지나는 걸 확인했다. 완벽했다. 집으로 향한다. 현관문 앞에서 아내와 어떤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모른 채 하고 두 사람 옆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고는 허겁지겁 내 방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 웬일인지 이 밤중에 평생 안 하던 청소기를 돌린다. 그리고 조금 뒤 저쪽 방에서 아내가 눕는 기척을 엿듣자마자 나는 방문을 열고 뛰어가서 남은 돈을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별말 없이 나를 자기 방에서 재워주었다. 이거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일은 어떡하지? 이제는 남은 돈이 없다. 이제 무슨 재미로 외출을 하고 온단 말인가? 나는 문득 불안해졌다. 너무 불안해서 눈물이 나왔다. 변기에 흘려보낸 돈이 아까웠다. 왜 하늘에서 비 대신 돈이 내리지 않을까? 너무 슬프다. 분하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왜 우는지를 안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 속을 들여다볼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나에게 돈을 줄 모양이다. 가만히 아내의 행동을 기다리니 아내는 나에게 5만 원 한 장을 꺼내주었다. 그러면서 내 귀에다 대고 내일은 더 늦게 들어와도 된다. 고 속삭이는 게 아닌가?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그 돈이 너무 고맙고 반가웠다. 다음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러고는 조금 한적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에 틀어지는 로파이 재즈를 들으며 나는 메뉴판에 영어를 몇 번이고 읽었다. 몇 번이고. 저희 매장 곧 마감합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 카페도 문 닫는 시간이 되었나 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카페에서 나왔다. 카페에서 나오니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입은 코르덴 정장은 금방 젖어들었고 나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다. 아직 12시는 아니지만 오늘같이 굳은 날에도 손님이 있을까? 없겠지. 아내에게 손님이 있으면 부탁을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비를 맞은 걸 보면 용서해 주겠지. 불이 나게 와보니까 아내에게는 손님이 있었다. 나는 너무 춥고 그래서 노크도 잊고 문을 확 열어버렸다. 나는 보면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것을 그만 보았다. 나는 덤벙 내 방으로 가서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덜덜덜 떨린다. 우아는 심해진다. 땅은 꺼지는 듯하다. 나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다. 다음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감기인가 보다. 몸은 춥고 또 머리가 아프고 입맛은 씁쓸하면서도 누군하다. 아내는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따뜻한 물과 함께 하얀 정제약 4개를 건넸다. 이것을 먹고 한참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넙죽 받아먹었다. 씁쓸한 게 아스피린이겠지 싶다. 나는 약을 한 입에 털어놓고서 곧바로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그 후로도 며칠을 더 알았다. 나는 외출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뜬금없이 외출을 해서 감기에 걸려오고 자기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며 당분간은 외출은 하지 말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나는 주는 대로 약을 받아먹고 낮이고 밤이고 어제도 오늘도 잠만 잤다. 이렇게 잠이 오는 걸 보니 내가 건강해진 증거인가 보다. 며칠이나 그렇게 잠만 잤을까? 나는 오래간만에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나는 머리도 수염도 꽤나 많이 덥수룩해졌다. 면도를 좀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나는 아내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몸이 베베 꼬일 것 같은 처지다. 여유롭게 방을 밝히는 따뜻한 햇빛을 즐기고 있던 그 순간 화장대 밑에 있던 약통이 눈에 들어왔다.
약통을 열어보니 그동안 내가 먹은 것과 똑같이 생긴 하얀 약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수면제였다. 나는 그동안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믿고 한 달 동안이나 먹어온 것이다. 온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약통을 들고 주머니에 넣고 뛰쳐나와 집 뒤편에 있는 산을 정신없이 올랐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레크스 멜서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나는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아스피린과 아달린을 연구하다가 괜히 심술이 나서 수면제를 꺼내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먹어버렸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언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느낌상 일주일은 잔듯하다. 혼란스러웠다. 아내는 왜 나에게 수면제를 줬을까? 왜 나를 계속 재워두고 싶었을까?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나? 아내는 나를 죽이고 싶었던 걸까? 분명히 아내 방에서 나온 약통은 명백한 증거였다. 아니지, 아니다. 생각해보면 약은 죄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아니면 아내에게 불면증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아내가 무슨 근심이 있어서 밤이면 잠이 안 와서 그런 건 아닌지. 그렇다면 참 미안한 일이다. 내가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참 안 된 일이다. 이런 생각에 다다른 나는 불이 나게 산을 뛰어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아침 8시쯤이었다. 나는 빨리 아내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싶었다. 나는 너무 급해서 문을 너무 빨리 열었다. 그랬더니 이거 참 큰일이다. 나는 내 눈으로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현관문을 다시 닫았다. 현기증이 밀려온다.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대충 옷을 챙겨 입은 아내가 내 멱살을 잡았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뒤로 나자빠졌다. 아내가 눈이 뒤집혀 나에게 여자를 만나느니 도둑질을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다. 너야말로 나를 죽이려던 거 아니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 괜히 말했다가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뒤이어 남자가 나오더니 아내를 한아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내는 갑자기 말없이 다소곳하게 남자의 품에 안겨 들어갔다. 밉다. 미웠다. 나는 주머니 속에 남은 돈들을 꺼내어 현관문 앞에다 놓고 도망치듯 뛰쳐나와 버렸다. 나는 넋을잇고 발이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헤맸다. 몇 번이나 차에 치일 뻔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 서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인생에 욕심은 있었나? 나는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허리를 굽혀 나는 금붕어를 들여다봤다. 금붕어는 참 잘생겼네. 작은 놈은 작고 큰 놈은 크고 싱싱하다. 거리의 사람들은 금붕어 짓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우적거린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눈앞에는 아내의 목이 벼락처럼 떨어진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다.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을 먹었을까? 아내가 그럴 리는 없으니 내가 아내의 말처럼 정말 바람을 핀 것일까? 그건 정말 아니다. 우리는 그냥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이유는 없다. 변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닐까? 나는 도저히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가야 하나? 어디로? 사람들은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정신없이 소란을 떨던 그때 라디오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어디선가 12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문득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 그래. 이건 내 인공 날개가 있었던 곳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사라졌던 희망과 야심이 번뜩였다. 그 순간 나는 멈춰서서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지금까지 날개의 스토리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날개와 관련된 논문 해설을 싸그리 싹싹 읽었다고 했죠. 아,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학계에선 날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학계는요 그냥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봅니다. 물론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 이상은 권영민 교수님을 필두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재조명되는 데에 비해 소설가 수필 쪽은 명쾌한 해설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특히 날개는 더더욱 그래요. 딱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수준이 끝이에요. 표현이 예술이고 의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날개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말이 없고 공간의 이동이 뭐시기, 감정의 변화가 어쩌고 하는 학술적인 해설이 대다수죠. 그리고 부가적인 말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그냥 쓴 거야 라는 말로 정리가 되긴 해요. 아니, 이건 양반입니다. 더 나아가서 날개는 그냥 이상이 자기 경험담을 솔직담백하게 고백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아내랑 성교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소설이라는 평가를 하거나 자폐나 조현병이란 단어로 그를 표현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전 여친과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 근데 이런 괴랄한 내용이 경험담이라면 그죠? 사실요 이렇게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 이외에도 이상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표현이 좀 그래요. 세기의 천재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사람. 이상의 천재성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뒤에는 꼭 나이가 좀 더 들었었다면 하는 표현이 꼭 붙죠. 그를 상징하는 단어만 대충 살펴봐도 그래요. 다다이즘은 뭡니까? 일부러 아무 의미 없는 작품을 만들어 충격을 줬던 미술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상도 별 의미 없이 문장만 나열한 거 아닐까요? 의식의 흐름은 뭡니까?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줄줄 읊어대는 소설 기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상도 별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쓴 거 아닐까요? 모던 보이는 뭡니까? 요즘 말로는 홍대병 MG 아닙니까? 그래요.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각이 나옵니다. 이상의 대표작 날개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냥 쓴 작품 같아요. 그러면 날개가 불쏘시개란가? 당연히 그건 아니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이상의 세련된 표현과 화려한 스킬이 녹아들었기도 하고 뭐 의의가 있고 예술적이고 재미도 있었고 그런 뭐 아무튼 괜찮은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다만 저는 모든 인간에게 더 나쁜 답, 더 좋은 답이 존재하고 더 설득력 있는 답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확신을 하지 않지만 건방짐을 무릅쓰고 나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날개가 사실은 어떤 작품이고 이상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립죠. 자, 여러분, 이상을 대표하는 사상이 뭡니까?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뭐왜? 걱정 마세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모더니즘이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모던한 거 좋아하기예요. 모던은 또 뭡니까? 그냥 당신이 아는 모던의 느낌과 똑같아요. 19세기 근대의 그 느낌. 공장이 쫙 들어서고 건물이 쫙 올라서고 뭔가 글자로 풀어내면 이성, 혁신, 객관, 창조, 자본, 진취, 실용, 반항 이런 걸 모더니티라고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가치관을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까고 말해봅시다. 모더니즘이 뭔지도 알았고 이상이 모더니즘의 심볼이란 사실도 알았죠.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날개는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날개가 막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소설은 아니잖아요. 뭐 분명 어울리지도 않는 외국말 쓰면서 과학이니 연구니 하며 선진문물을 좋아하는 거 같기는 한데 이런 걸로 이상이 모던을 추구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뭐래, 나 진짜 모더니스트야. 이 사람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이상은요 일제강점기에 혜택을 받은 전례 없는 세대였습니다. 이상을 천재로 만든 것도 일제의 모던이었죠. 이상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쓰며 모던한 문물, 모던한 지식과 모던한 기술을 배웠고 그 덕에 이상은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얼핏 생각해도 이상이 모던을 안 좋아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모던 좋아. 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모던이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슬 이상한테 왜 그렇게 미묘한 평가가 붙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모던 좋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모던의 상처를 보지 못하면서 아무튼 모던이 좋다고 외쳐대는 20대 중반의 모던보이. 요즘 표현으로는 MG 그 자체죠. 그러나 상처를 가리고 숨긴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이상은 분명 모던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혼란을 느끼곤 했죠. 그의 복잡 미묘한 감정은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상 작품들이 모던을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혼란스럽게만 보이는 이유예요. 그래요,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표현은 진짜 진국이지. 의의는 있지. 에휴, 나이가 좀 더 들었다면. 학자들의 눈에는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한 인생 경험 짧은 이상이 모던의 깝깝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 죽어버린 걸로 보일 수밖에요. 그런데요, 아니야. 제가 여기서 쉴드 한번 제대로 쳐보겠습니다. 모던은 말이죠, 먼 옛날 이성과 객관의 힘으로 종교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던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성, 비판, 객관, 혁신, 팩트, 반항, 실용, 변화 같은 애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비슷해 보이는 거지 사실 얘네는 두 갈래로 쭉 찢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던은 어느 쪽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1번의 모던에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철학, 과학, 건축, 기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모던이라 하면 전자에 훨씬 가까운 말이었죠. 공장 세워지고 건물 들어서고 해외 문물 들어오고 양복에 댄디한 느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술이 보는 모던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거, 짜릿한 거, 더 좋은 거. 감성, 혁신, 반항, 창조, 진취. 예술의 모던은 기존 세력을 무너뜨렸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메이킹 뉴를 강조했죠. 실제 모더니즘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던 모던과는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죠. 아니, 갑자기 이런 설명은 왜 하는겨? 그냥 이상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이상은 과연 어떤 모던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굳이 따지면 문학은 예술이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봐야겠죠? 아니요. 또 마냥 그렇다고 보기엔 이성의 작품에는 외국말도 많이 나오고 선진물물도 나오고 과학이니 자본이니 물질이니 하는 일본 모던에 가까운 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 뭐죠?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모던이란 친구는 이미 빈사 상태였어요. 이상의 날개를 쓰기 수십 년 전부터 모던이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욕을 먹는 친구였다는 말이죠. 엥? 왜 욕을 먹어? 제가 말씀드렸죠. 모던함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최전방에서 종교의 강요를 몰아내고 변화를 추구했던 모던 보이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고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던에는 자연스럽게 Making New, 이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죠. 뭔 변화요? 옛날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종교의 강요를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시스템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이성적인데. 대중들은 무지성으로 고정된 질서를 믿었고 모던은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칙칙하고 삭막해져만 갔죠. 그렇게 19세기를 마지막으로 모던은 완전히 고이고 썩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모던 극혐? 전 세계적으로 모던을 까는 분위기가 생겨났죠. 이를 대표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막스 베버의 강철3장이죠. 강철3장 뭡니까? 아무튼 돈이 최고야. 하루 12시간은 일해야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텅텅 비우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누가 정해놓은 대로만 시스템에 몸을 맡기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걸 신랄하게 꼬집은 비유입니다. 너네는 자유를 잃고 철창에 갇혀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비슷한 문장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개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올라선 경성 미츠쿠시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백화점으로 당시 모던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경성 미츠쿠시 백화점은 전통을 탈피하자는 의미의 모던 건축과는 전혀 거리가 먼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죠. 그뿐이냐? 백화점 바닥에는 전통 다다미가 깔려있어 당시의 고객들은 신발을 벗고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츠쿠시 백화점은 정말로 모던한가요? 모던인지 아닌지, 이 모던인지 저 모던인지 헷갈리기 그지없죠.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우리도 이상이 말하는 모던이 대체 어떤 모던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모던의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상은요, 어린 시절 수준급의 그림 실력으로 예술가의 꿈을 꾸다가 가족의 반대로 초엘리트 이공계 코스를 밟고 건축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문과, 이과, 예체능을 대통합하고 기술과 예술 모두를 마음에 품은 이상의 입장에서 모던이란 글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상에게 모던이라 함은 기술이 본 1번의 모던, 예술이 본 2번의 모던이 동시에 보이는 역설적인 친구였겠죠. 대체 뭔 소리를 하는겨? 이랬다 저랬다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이제는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이상은요, 의도적으로 모던이란 소재를 갖고 와서 1번만 남은 시대 반쪽짜리 모던을 삭막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잃어버린 2번의 모던을 갈망했어요. 오케이. 조금 더 확신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지는 문장은 날개 1년 뒤에 쓰여진 이상의 동경 마지막 문장입니다. 좀 보기 힘드시죠? 조금 보기 좋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얍!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어때요? 조금 어렵죠? 네, 막 쉽고 재밌는 문장은 확실히 아니죠. 그래도 이걸 이해하셔야만 이상이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참고 제 해설을 들어보시죠. 자, 열기구를 날려보낸 번화가의 하늘엔 신의 사례에 의해서 별이 반짝인다. 기술과 문명이 겁나게 발전한 시대, 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신의 별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문장. 그러나 이미 카인의 후예들은 별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카인의 후예. 원래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단어지만 너진똑 데미안을 본 여러분은 느낌이 딱 왔을 겁니다. 카인이 뭡니까? 성경판 놀부죠. 반항과 비판 동시에 Make it new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한때 창조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별을 까먹어 버렸답니다. 다음 문장을 봅시다. 노아의 홍수보다 독가스를 더 무서워하라고 교육받은 시민들은 솔직하게도 산책 대신 지하철을 타러 간다. 홍수가 오면 아래부터 잠기고 유독가스는 보통 위로 뜨죠. 그렇게 독가스를 무서워하라고 교육받은 시민들은 별과 달이 뜬 산책길 대신 운명의 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반항과 창조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강요를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양새죠. 이태백이 놀던 달아. 차라리 너도 19세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낭만과 행복도 19세기랑 같이 사라졌으면 하지만 모던의 하늘엔 항상 별과 달이 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죠. 자, 어떻습니까? 소름 돋을 정도로 딱 들어맞죠? 1번의 모던은 어떤 길이 맞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합리적인 머리라면 2번의 모던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정적인 몸과 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머리는 지 혼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판단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렸죠.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그게 오히려 몸도 머리도 썩게 만드는 최악의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어쩌고로 시작하는 날개의 인트로는 원래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해석이 없어 별 의미 없다는 게 정설에 가까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날개의 인트로가 대체 뭘 말하는 건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필요에 따라 멈추면서 봐주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는 진지한 생각을 버리고 한쪽 면을 버리고 반항과 창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발전을 멈추고 감정을 잃고 몸은 망가지는데 뇌만 멀쩡한 채로 생각조차 관계조차 돈으로 구입하는 시대에 산다. 그렇습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그야말로 더 높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고 공장에서 찌고 나온 인공 날개를 붙인 뒤 아무런 발전 없이 현상에 멈춰버린 반쪽짜리 모던을 상징하는 개념이죠. 자세히 읽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에 인트로 전문을 가져다 놨으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앞서 제가 모던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1번 모던과 2번 모던으로요. 이렇게 모던을 반으로 나누고 나면 날개의 주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날개의 주인공은 분명히 모던을 살아가고 있지만 2번의 모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1번의 모던을 추구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서서 고이고 썩어버린 모던인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 스스로의 가능성을 잊어버린 채 가짜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죠. 주인공은 반쪽짜리 모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삶에는 Y가 없어요.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어두컴컴한 방에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만 거기에 의문을 품지도 않고 별다른 반항을 하지도 않습니다. 축축한 이불 속에서 자기 혼자 논문을 쓰니 연구를 하느니 해대지만 그조차도 시잘데기 없는 생각들이고 그마저도 금세 흐느흐느 풀어져서 사라지죠. 입으로는 외국말을 쓰고 어려운 과학 용어도 쓰지만 그는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내와 같이 자면서 느꼈던 행복이 돈 덕분이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돈에 얽매이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아내의 매춘도 아내가 먹인 수면제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긴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려 애씁니다. 12시를 확인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면서요. 주인공뿐만 아니에요. 날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백화점 옥상에서 내려다본 회색 도시 속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로 보였죠. 이들은 모두 모던이 만들어낸 기성품에만 목을 맵니다. 사람들은 관계마저 돈으로 사고 팔고 아내는 돈을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면 이상은 모던을 욕한 거네. 네?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쪽짜리 모던을 돌려가는 거죠. 모던의 절반을 욕하는 거면 모던을 욕하는 거나 다를 바 없지 않음. 뭐 말인즉슨 모던의 상징인 이성을 욕하는 건 모던을 까는 거랑 같지 않냐는 말이죠. 당연히 다릅니다. 두 가지 모던은 비유하자면 1번은 시계, 2번은 건전지에 가깝습니다. 이상은 그저 건전지 다 떨어진 시계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시계가 쓰레기인가 보다, 이성이 쓰레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시계는 그냥 건전지가 필요할 뿐이니까요. 보십시오. 결국 주인공을 움직이게 한 것도 1번의 모던입니다.
아내의 노골적인 매춘과 숨겨둔 수면제, 스스로를 위협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팩트를 목격한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향했죠. 더 높은 곳을 날고 싶은 주인공의 본심을 대변하듯 주인공은 거리에서 2층 레스토랑으로, 언덕으로, 백화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공이 옥상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의 이성은 이미 진실을 깨달은 상태였죠. 하지만 주인공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한쪽이 망가진 상태로 멍청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때 라디오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모던의 경종이 울립니다. 주인공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항상 맘졸이며 보던 시간 12시. 그러나 이 12시는 같은 글자임에도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두컴컴한 밤 대신 하늘에 떠있는 정오의 태양은 너무나도 밝고 현란하죠. 그렇게 12시가 12시가 되고 모던이 되는 순간 주인공에게 붙어있던 인공 날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모던을 제대로 봐라. 지금 시대는 진짜 모던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모던에 집착함?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왜 이렇게 모던에 집착을 한 걸까요? 모던은 이미 재균형을 못하는 망가진 개념 아닌가요? 왜 굳이 건전지를 갈아 끼워줘야죠? 그냥 다른 걸 사면 되잖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모던에 목매는 이상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모던을 갖다 버리면 되는데, 갖다 버리고 새 거 쓰면 되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식의 감상은 이상을 잘못 읽은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니체를 읽으면서 니체가 기독교를 싫어했다. 니체가 예수를 싫어했다. 고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니체가 욕한 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쓴 강요와 억압,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 노예 도덕이니까요. 자, 여러분 바로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박제된 새를 보고 나서 아, 새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고 가만히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구나 라고 말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 설명을 막 해주겠죠. 지금 보는 건 겉모습만 똑같은 박제품일 뿐이고 새는 원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동물이라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가 박제된 모던을 보고 모던을 다 알았다 착각을 하면 당연히 교정을 해줘야겠죠? 혼란스럽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 예시는 바로 이해가 딱 되는데 모던 예시는 똑같은 예시가 붙었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요, 당신이 아는 모던은 처음부터 박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모던이 뭡니까? 현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말한 건 현대였고 그의 사상은 현대리즘이었죠. 우리가 이 모던이란 글자를 근대라고 읽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여태 100년 가까이 모던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산물인 것 마냥 모던이란 글자에 온갖 문제를 다 쑤셔봤고 박제시켜 놨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근대에 박제해놓고 다 극복해버린 양 건방지게 굴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과학, 화폐, 관료, 공장, 자본, 기업, 스마트폰, 비행기, 빌딩, 에어컨, 진보된 교육, 최신 기술과 정보, 편리한 삶.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버린 게 있습니까? 아니, 애당초 문제가 있다 한들 이제 와서 얘네를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절대 못 버리죠. 절대 못 버려요. 그래요. 우리는 시계를 버리는 신용만 했을 뿐 여전히 멈춰버린 시계를 손에 꽉 쥔 채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돈과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변 사람을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봅니다. 매일매일을 똑같이 반복하며 건태와 지루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삽니다. 경쟁의 압박 속에서 겁나게 야근을 하고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집을 살지 말지, 차를 살지 말지 고민하죠.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을 꿰뚫고 신랄하게 지적한 이 상이 모던 옆에 박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님들, 자본, 과학, 스마트폰, AI, 편리한 삶, 이런 게 진짜 시대의 문제입니까? 얘네가 대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얘네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오로지 시대의 가치를 잘못 이해한 우리에게 있죠. 진짜 현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발버둥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현대죠. 그래요. 못 버릴 거면 차라리 모르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봐줍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팩트와 논리를 중요시하되 낭만과 감성을 잊지 않는다면 시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100년 전에 멈춰버린 시계도 분명 동력을 되찾고 움직일 테죠. 멈췄던 시간이 또다시 흐를 겁니다.